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 강의 문장 성분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지만 너무 깊이 파지 말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익히는 연습 그거부터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문장 성분을 해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품사하고 문장 성분은 원칙적으로 조금 다르거든요. 네, 뭐가 다르냐면 품사는 단어의 분류였어요. 그죠? 그래서 단어를 다 모아놓고 이걸 나눴거든요. 근데 문장 성분은 그게 아니라 단어들을 모아놓고 그것들을 문장 성분에 활용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이해 갔죠? 그럼 그 문장 성분이란 건 뭐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어절 단위로 우리는 구분해서 하나하나를 문장 성분으로 칩니다. 조금 감이 안 오죠?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단어는 진짜 말 그대로 그 단어의 단어 하나. 그래서 조사도 포함하는 건데 이 문장 성분은 조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어절로 기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너가 있고 그죠? 대명사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가가 있어요. 요거 두 개를 예를 들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얘는 단어 하나, 얘는 단어 두 개요. 조사까지. 그죠? 그런데 얘는 그냥 일반 명사지만 얘는 우리는 주로 가라는 어떤 주격 조사가 붙어서 주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조금 나시겠죠? 그래서 문장 성분은 단어와는 달리 그리고 품사와는 달리 이렇게 조사까지 붙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관형사와 관형어는 다르고요. 이제 부사와 부사어는 또 다릅니다. 왜냐면 서로 이렇게 되니까요. 근데 조사가 붙어서 무조건 이렇게 문장 성분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저기 단어 하나다. 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 관형어나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또 형용사, 동사 원래는 서술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관형어나 부사어로 들어가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게 꼬인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게 단어 하나를 분류한 건 품사고 그 다음에 어절다를 끊어서 분석하는 건 문장 성분이다. 이것을 머릿속에 인지를 해두셔야 이 강의들이 그리고 이 문법들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장 성분부터 우리 천천히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문장 성분은 간단해요. 문장 안에서 일정 문법적 기능을 해요. 그래서 문장 안에서 문법적 기능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모두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역할이 다르겠죠. 어떻게 다르냐면 그게 주성분이 있고 부속 성분이 있고 독립 성분이 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주된 성분, 그 다음에 부속적으로 쓰이는 성분, 독립적으로 쓰이는 성분 이렇게 서로 나뉘게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그죠? 예. 근데 이게 차이가 뭘까? 간단해요. 주성분은 필수적이라서 생략이 불가능해요. 근데 간혹 생략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다 알고 있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를 뺀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부속성분은 이것을 없애도 말이 됩니다. 주성분은 없애면 말이 안 되지만 부속성분은 없애도 말이 된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독립성분 뭐예요? 그냥 혼자 쓰이는 거.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주성분에 굳이 구애받지 않고 막 쓰이는 거. 밖에 막 다운표 치고선 밖으로 빠지는 성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독립 성분으로 구분합니다. 네, 간단하죠? 그럼 이제 주성분부터 볼게요. 주성분은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래요. 그래서 얘는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서술어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내용들은 제가 빼기는 했어요. 네,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주어 먼저 봅시다. 주어는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 사건, 상태, 주체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이래요.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이 문장에서 직접 행동하는 애예요. 물론 뭐 당할 때도 쓰이긴 하지만 얘는 뭔가 이 활동의 주체, 활동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거 주어는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여러분들 알겠지만 요런 조사가 나오면 대부분 주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가, 깨서 그 다음에 에서 조사에서 간단하게 배우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안 했죠. 왜냐면 제가 다 뺐거든요. 그런데 구분하시려면 이가 깨서 에서 같은 어떤 그런 주격 조사가 포함될 때 이것을 전부 주어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쉽죠? 그죠? 그래서 내가 밥을 먹을 때 할 때 내 가가 바로 주어가 되겠습니다. 단어 두 개죠. 그런 것들도 인지하시고요. 자, 그 다음 서술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뭐 하는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의 행위, 상태, 속성을 설명하는 문장 성분이 됩니다. 얘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래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동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요. 단어에서 하나가 더 올 수 있는데 뭘까요? 나는 기정이다처럼 가끔 이렇게 체연에 뭐가 붙는 경우가 생겨요. 플러스 아이고 여기 못 쓰네요. 이다라는 성분이 포함될 때도 이걸 씁니다. 선생님 이다가 뭐예요? 이다는 조사예요. 네. 그죠? 그래서 체연 플러스 이다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서술어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은 할 수 있으시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는데 이 목적어는 동사에 자동사하고 타동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동사는 그냥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거, 타동사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 그죠? 예, 얘는 혼자서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걸 자동사라고 하고요. 목적어가 필요한 걸 타동사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목적어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적어는 말 그대로 서술의 동작이나 행동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입니다. 즉 이런 거. 나는 밥을 먹는다에서 나는이 주어고 먹는다가 이 서술어인데 이렇게만 하면 문장 성분이 설명이 안 돼요. 나는 달린다는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목적어가 빠져도 되지만 이렇게 먹다, 뭐 마시다, 또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무엇을 하다,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나는 밥을 먹는다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분석할 수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들, 오늘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내용들, 거기 안에서도 목적어와 주어와 서술어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게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도 없애질 못해요. 뭐냐면 보어예요. 뭐냐면 서술어 되다 혹은 아니다에 앞에 오는 문장 성분을 우리는 다 보어로 칩니다. 근데 이게 영어의 보어 개념이랑은 조금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되다 아니다 같은 경우는 나는 혹은 내가 이렇게 해놓고 도둑이 아니다라는 서술어가 나와요. 그 앞에 도둑이가 나오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목적어로 봐야 되는지 부사어로 봐야 되는지 애매한 거예요. 부사어로 치기에는 조사가 아닌 것 같고 이게 참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되다나 아니다의 같은 경우 앞에 이나 가와 같은 조사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도둑이 그 다음에 경찰이 뭐 사람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는 보어라고 칩니다. 그래서 되다 아니다의 경우에 이렇게 앞에 나오는 문장 성분 요것들은 삭제를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 보어로 친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그래서 주성분은 이렇게 4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래 걸리죠? 이게 넘어가는 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는 부석 성분을 볼 건데요. 얘는 없애도 됩니다. 문장에 없어도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이 문장이 온전하게 갖춰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부속 성분, 옆에서 보조하는 성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성분의 내용을 꾸며주는 성분이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관형어는 간단해요. 체언을 꾸며주는 거. 선생님 이거 관형사랑 똑같네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단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관형어는 뭐가 될 수 있냐면요. 일반 관형사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만 쓸게요. 일반 관형사면 품사에서의 관형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용언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용언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체언에 뭔가 붙는 경우가 생겨요. 그걸 우린 관형격 조사의라고 해요. 그래서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붙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관형어로 기능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반 관형사 이 그 저 같은 경우에 뭐 이 비가 그죠?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맞죠? 그 다음 용언의 활용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바쁘다 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이걸 바쁜으로 바꾸면 뭐를 수식할 수 있어요? 나를 수식할 수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나의 물건 같은 경우 그러면 대명사에 뭐가 붙었어요? 의가 붙었어요. 그럼 물건을 수식해요. 이렇게 체언 뒤에 있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수식할 수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모두 다 관용어라고 합니다. 어려운데 조금 감은 오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능해요. 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인데요. 그러면 선생님 체언하고 용언만 수식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얘는 다른 관용어, 부사어, 문장 전체 다 꾸며줄 수 있어요. 얘는 굉장히 좀 자유도가 높아요. 문장 전체까지 꾸며줄 수 있어서 가끔씩 문장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선생님 그럼 부사어는 이거랑 똑같나요? 똑같아요. 예. 그래도 쓸게요. 부사를 그냥 생으로 쓰거나 그 다음에 혹은 용언을 활용하거나 바쁘게 살았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체언에 뭐가 붙는 경우 부사격 조사가 붙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부사어로 우리는 치고요. 그리고 문장 성분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찾아서 부사어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밑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참 같은 경우 이거는 원래 부사예요. 그래서 내가 참 예쁘다 같은 경우 참이 예쁘다를 수식하므로 얘는 부사이자 부사어가 돼요. 그러나 다른 거를 한번 예를 들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밑에 봐봐요. 나는 지금 학교에 있다. 이거는 지금은 원래 부사인 거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학교에가 있죠? 체험 플러스 부사격 조사. 그래서 이게 있다를 수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우리는 부사어로 취급할 수 있고요. 나는 지금 학교에, 그죠? 맞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부사어가 부사어를 수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다양하죠?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아까 얘기했던 용언의 활용을 쓰자면 뭐 나는 바쁘게 살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나는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요? 바쁘게 살았다. 그런 식으로 부사어를 용언의 활용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헷갈리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부속 성분 부사어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필수 문장 성분으로 분류하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서 한번 가볍게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필수 부사어라고 하거든요. 뭐 자세하게는 몰라도 되지만 간단한 개념만 좀 알아놓자고요. 그게 뭐냐면 생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있어야만 하고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런 개념에서 나와요. 주다 같은 거. 이걸 수여동사라고 하는데 주사라고 썼네요. 주다 같은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감각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봐봐요. 내가 선물을 주다예요. 그죠? 그럼 선물을 줬네. 근데 주면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대상이 필요해요. 어떤 대상? 주는 대상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근데 누구 플러스 에게와 같은 경우 부사어지만 반드시 필요한 게 돼요. 그죠? 주는 대상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걸 수여동사라고 많이들 하고요. 이거 영어에서도 아마 나오는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주는 대상이 필요하고 이 주는 대상은 부사어로 지칭합니다. 그래서 얘를 필수적인 부사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 자세히 알아야 될 내용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부사어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독립성분인데요. 독립성분은 간단해요.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성분입니다. 얘는 혼자 쓰이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그래서 감탄, 부름, 대답의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들을 대부분 우리는 독립어로 치고요. 이거는 감탄사도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똑같네. 감탄사랑.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런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 얘를 제가 지금 좀 쓰느라 바쁘네요. 이런 케이스예요. 하고 여기에 따옴표가 찍혔어요. 청춘, 아름답다. 그럼 서술어가 뭐예요? 아름답다예요. 그럼 뭐가 아름답다예요? 청춘이 아름답다죠. 그럼 선생님 이거는 뭐 독립어가 없고 앞에 있는 따옴표 앞에 있는 게 주어네요. 그렇지 않아요. 주어가 생략됐어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생략은 가능할 수 있지만 아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을 때 혹은 앞에 문장이랑 겹칠 때는 생략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청춘은 독립어고요. 밖에 떨어져 있으니까 보통 따옴표로 그래서 독립어는 떨어뜨려 놓습니다. 주어가 뭐예요? 청춘이 아름답다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서의 독립어는 청춘이고요. 주어는 생략된 청춘이다 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좀 어렵나요? 근데 이렇게 따옴표가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독립어로 인식하시면 되고요. 얘는 사실 정확히 따지면 뭐예요? 명사예요. 명사도 얼마든지 독립어로 기능할 수 있다. 이것들을 꼭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같은 단어라도 무조건 문장 성분과 품사가 일치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딱 들어올 거예요. 이해하기 쉽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끝났나요?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들 문법을 여기까지만 저희는 할 거예요. 대신에 우리 한 번 더 복습을 해봅시다. 또 멈췄죠? 자, 그러면 우리 품사 문장 성분 한 번 더 복습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 내용 이외에 더 어려운 내용들은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잘 끊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하게 안 하려고 해요. 문법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정말 꼭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화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를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에 놓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신을 너무 과하게 해서 또 뭐 언어 매체 질려서 안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개념을 갖고 요 정도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언어 매체도 얼마든지 풀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기 위함도 있으니까요. 요 정도까지만 공부하시고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품사 문장 성분 같이 봅시다. 다시 한번. 품사의 분류는 우리 기준 3개에 따라서 나눠졌어요. 형태, 기능, 의미로 나눠졌었고, 그래서 이거 기준에 따라서 불변화, 가변화, 체언, 수식은, 독립언, 관계언, 그 다음에 용언, 그 다음에 의미로 나눴을 때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동사, 형용사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는 그 내용 개념들을 잘 배웠습니다. 그죠? 그 다음 관계언, 용언, 뭐 용언의 활용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제가 여기서 좀 하이라이트 표시를 하라 그랬을 거예요. 용언의 활용을 되게 중요시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간 어미의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어근과 어간은 다르다. 왜냐하면 어근은 단어 구조 분석할 때 어근과 접사, 즉 뿌리와 그 옆에 붙어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는 것 요걸로 나눴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어근과 접사라고 했었고요. 여기서의 어간과 어미는 용언 하나에서만, 참고로 용언에서만 어간과 어미가 적용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선생님 명사에도 적용돼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가변어에서만 활용이 일어나거든요. 움직이는 것에서만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걸 구분하는 게 유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언의 활용은 어간과 어미를 구분해 놓고 어미가 활용하는 것들을 얘기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크게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어간과 어미의 결합된 이 용언을 구분해 놓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어간, 그죠? 움직이는 것을 어미라고 칭한다. 그래서 가다에서 가가 고정된 것, 그 다음에 다가 움직이는 것. 근데 가끔 선생님한테 또 질문하는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여기 밑에 간다에서 어디까지가 어간인가요? 어디까지가 어간이냐면 가까지가 어간이에요. 그리고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선 어말 어미라고 부른다. 근데 선 어말 어미에서 우리 어미라고 부르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어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간만 찾아라 그러면 가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가 아니고 쉽죠? 본심이 나왔나 봐요. 근데 그렇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배운 거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은 절단이다. 그래서 단어가 2개가 있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중에 주성분은 우리가 아예 없애는 게 불가능하고 가끔 생략돼서 앞에 언급돼서 생략이 되거나 혹은 구어체에서 말하는데 당연히 야, 나 오늘 내가 밥을 먹고 있어 이렇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내가 얘기하는 거 다니까 밥 먹고 있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런 생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성분은 완전히 문장에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부속 성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생략하는 게, 완전히 없애는 게 가능하다.
그래도 뭐 문장의 의미가 상통한다. 그러나 필수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념이 달라서 아예 없애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성분인데 독립성분은 명사 뭐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따로 쓸 수가 있다.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문법을 한번 쭉 봤어요. 그죠? 그런데 가볍게 겉핥기만 하고 지나간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시험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혹시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한 번 더 반복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 아마 3단원 그러니까 저기 3-3단원으로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또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